네,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 나경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건설시장 상품 대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과연 미래 건설 상품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트렌드에 맞게끔 하려면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는 종합을 해서 전반적인 재현, 그 다음에 파일럿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약 380만 건, 390만 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크게 부정 키워드와 긍정 키워드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긍정 단어는 이제 추출을 했을 때 혁신 기술과 개선 방안이 도입되면 미래를 위한 지원과 투자가 발생하고 그를 통해 성장과 안정이 된다. 이렇게 문장으로 꾸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정 단어 관련해서는 대출 또는 금리의 부담, 또 사고, 피해, 부실, 또 그에 따른 규제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 우려와 위기가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로 가기 전에 범산업 또는 범경제적인 메가트렌드입니다. 사회인구 변화, 기술 발전, 가치 전환. 사회인구 변화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도시화, 지역 양극화. 즉 미래 수요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국 건설 산업은 소비자 니즈, 즉 가치 소비에 따른 소비자 니즈를 다양화된 니즈와 고도화된 상품으로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건설로 들어오면 딜로이트에서 연구한 전 세계 38개 도시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스마트 상품, 에너지, 일상생활권 강화, 포용적 서비스. 상품으로 치환을 하면 주거, 상업, 이동, 인프라, 즉 삶의 질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상품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서 말미에 기술 발전, 즉 미래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은 충분 조건이다. 즉 기술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 필요 조건으로서 사람, 즉 주체의 변화, 그리고 신뢰, 그 두 개가 결합돼야지만 미래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세부 상품별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 미래에 이런 상품들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정성적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건설 수요, 그 다음에 스마트 건설 상품, 이것은 범건설, 즉 건축 토목 할 거 없이 중요한 메가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제 모듈러, 그 다음에 고령 친화적, 즉 실버타운이나 노인주택, 그 다음에 비주거에서 눈여겨볼 것은 데이터 센터나 발전소, 플랜트, 그 다음 토목 쪽에서는 교통 물류망, 기후변화, 재난대응, 인프라, 이렇게 정성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량적으로 2040년까지 전망 또는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기를 5년씩 구분을 해서 1, 2, 3 이렇게 쪼갰고요. 첫 번째 시기, 즉 25년에서 30년은 저성장 국면, 30년에서 35년은 회복 국면, 그 다음에 35년에서 40년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S자형 로지스틱 커브를 따라서 초반에는 조금 낮다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또 정상적으로 가는, 증가율로 봤을 때는 이제 2.4, 3.7, 2.5, 즉 역유자형 형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공종별 세부 결과는 자료를 토대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가에 앞서서 건설 상품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건설 상품은 국토와 도시의 가치를 국민의 자산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생산 과정을 거친 아웃풋이 될 것이고
좌측에 있는 이제 수요 관점, 즉 건축물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공사의 종류, 즉 공급 관점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 모든 건축물들은 결국 국민의 삶과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선 발표들과의 연계성인데요. 이게 앞에서 이제 중점 가치, 즉 산업 전반 참여 주체들의 가치 변화, 그 다음에 산업 체계 혁신, 즉 산업 전반 생산 시스템의 변화, 그 두 개의 교집합이 바로 시장 상품 혁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즉 참여하는 시장과 생산하는 상품의 패러다임 전환. 그 목표를 도출하기 전에 여러 문제점들을 나열을 하고 문제점을 그룹화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사회변화 대응에 부족한 영역, 두 번째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택 공급 및 도시공간 조성이 미흡한 영역,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반 산업 환경 및 미래 상품 혁신이 부족한 영역. 유형은 이렇게 저희들이 세 가지로 도출을 했고, 그 유형에 따라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즉 건설 시장 상품 대전환의 목표는 사회변화 대응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그다음 디지털 전환 및 기술 중심의 시장 상품 혁신, 그다음에 기본 방향으로서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민 삶의 질을 지속 제고하는 디지털 전환과 미래 상품을 촉진하는 이 시장으로 구성을 했고 10가지 실행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이 10가지 실행 과제는 또 하나의 과제당 2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과제들은 주택, 도시, 금융, 인프라 그 영역들의 일종의 교집합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 상품 관련된 시장의 고도화나 또는 시장 상품의 다양화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할 계획입니다. 공정상생의 첫 번째 스냅샷입니다. 그래서 공정상생을 위해서 주택 부분은 주거비 안정 및 격차 해소, 도시 부분은 도시 경쟁력 강화, 금융 부분은 최종 소비자 중심의 가치 창출, 이것을 토대로 공정 상생 시장으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종의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서민 주거비 안정 및 자산 형성 지원 통한 공정 상생 기회 마련. 현재 주거비 부담, 그 다음에 주택 구입이 어렵고 자산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 계층별, 즉 서민, 중산층, 거기에 더해 선제적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어떤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수요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중산층,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측 영역은 좀 더 미래를 본 내용입니다. 즉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제 연령별 봤을 때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의 가입 범위를 전체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단 혜택을 좀 더 차등화하는 그런 상품의 도입. 그다음에 우측은 신혼부부나 어떤 초창기 아기가 있을 때 조금 더 세제를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시 영역입니다. 현재 도시개발 전반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어떤 대립구조, 갈등구조, 그 다음에 도시계획 규제의 복잡성, 경직성,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래 도시 수요를 대처하기 어렵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유연화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발의 공공성을 사회적 가치로서 인정하고 공공기여의 개념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투자랄지 또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투자랄지 이런 것들도 공공성의 개념으로 편입시켜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우측에 있는 내용은 이제 좀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역제, 용적률 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정비 사업이 우리나라에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틀을 유지한다면 미리미리 과거의 성숙시대의 틀을 현재에 맞게끔, 특히 용적률, 용도지역제 같은 경우는 개편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부분입니다. 현재는 사업성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개발 사업에서. 금융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 수익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무방비에 빠지게 되고 서로 리스크를 전가합니다. 그것을 책임성 있는 자본 확충, 즉 투자를 통해서 그다음 리스크도 분담하면서 미래 수요에 맞는 상품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좌측에 있는 영역은 기존의 사업성 평가 체계에서 이 주제에서 발표가 있었던 지속 가능성, 즉 ESG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프로젝트 단계별 위험, 즉 단계별 리스크와 수익이 비례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대출 중심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단계별 리스크와 수익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대출 중심, 보증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협약서, 대출약정, 도급계약서 이 내용들이 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들의 일관성은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 그리고 중소, 중견 사업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도 필요하다. 융합 확장입니다. 주택 부분은 이제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그다음 도시는 도시 정비 활성화, 인프라는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은 직간접 투자 활성화가 담겨 있습니다. 주택입니다. 현재 이제 주택 정책 같은 경우 냉온탕시 정책적 예측 가능성이 과거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 세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정책 신뢰성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게 왼쪽 내용입니다. 우측 내용은 앞선 발제에서 주택사업 관련 규제가 가장 많다라는 지적. 그래서 특히 주택 부분은 개발부터 판매까지 중층적, 다층적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부터 개발, 그다음에 보유하는 데 있어서 규제들을 조금 지양, 재검토, 재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 주택 공급의 안정화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시 부분입니다. 고성장기의 도시정비 방식, 그래서 현재 시대에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좌측에 있는 영역은 불효불급한 절차들을 최대한 간소화해야 된다. 그 다음 분쟁. 여기서 분쟁은 엄청난 주체가 다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 내부, 그 다음에 시공사와 지자체, 지하자체와 조합, 이 모든 것들의 분쟁 저감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금융구조.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담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요인도 있는데 그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영모기지나 또는 우선매수 청구권 취득 방식, 좀 다양한 최대한 기존의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금융 여건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 영역은 조금 더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비사업 구조는 토지주 중심 조합원 자체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주체, 즉 공공도 참여할 수 있고 또는 관련된 어떤 다른 사업 주체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해서 민관 전문 투자자가 공동 시행하고 현금 출자를 통해서 공동 출자, 그 출자 기여율에 따라 각자 원하는 건축물과 시설물로 구성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또 이따 시범 사업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부분입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그다음에 급격한 인프라, 국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 안전의 가치도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도 우리나라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국민 안전 투자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로 인프라 자산관리제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토대로 미리 선제적으로 물량과 비용을 산출하고 예산으로 책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영역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해외 사례에서는 노인프라 관련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지원, 금융 지원이나 세제 지원이나 또는 번들링 방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로드맵, 여기서는 민관 투자 사업이든 공공 사업이든 포괄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30조 원이 필요하다. 20년 뒤에 50조 원이 필요하다. 그 목표치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 투자를 유도할지 그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합니다. 금융입니다. 현재는 이제 항상 지적받는 내용이 PF 관련해서 저자본 구조,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사회화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분산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좌측에 있는 영역은 리츠 펀드 등의 간접 투자 활성화, 우측에 있는 영역은 블록체인 기술의 토큰을 활용한 직접 투자 활성화입니다. 현재도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을 토큰으로 잘게 나눈 다음에 서로 거래할 수 있게끔,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더 나아간다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증권시장 같은 아주 투명한 그런 시장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율혁신 부분입니다. 이제 민간 주도의 신산업 생태계, 스마트 시티 같은, 스마트 인프라 같은 스마트화 상품, 금융은 금융 정보의 개편과 조정 기능 활성화입니다. 주택 산업 같은 경우 특히 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서비스, 예를 들면 케이터링이나 임대료 금융 지원 서비스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토대로 분양 중심에서 임대와 임대로부터 파생되는 타산업의 서비스까지도 포괄해서 상품을 혁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영역은 이제 미래에 대응한 주택 정책인데요. 특히 가격 규제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생산에서 유통 전반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성장 시대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 부분입니다.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인프라, 특히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현재 ICT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이 모빌리티 혁신이나 물류망, 환경, 에너지 이 부분까지도 같이 접목해서 프로젝트 상품의 유형화와 고도화를 꾀해야 됩니다. 그다음 스마트 인프라 같은 경우도 아까 진단, 점검, 평가 이런 것들을 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프라에도 스마트 기술이 접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스마트 기술이 주택, 도시와 인프라에 널리 퍼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입니다. 현재 금융은 이제 수익 비용 정보도 불투명하고 정보도 비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안정화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고 주체 간 갈등이 빈번합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투명성, 그 다음에 공개, 조정, 그 다음 자율 조정, 이런 테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건설금융 정보 시스템인데요. 전체 개발 사업 관련된 개발 법률들을 포괄해서 핵심 정보들을 정보망으로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내용은 개발 사업 조정 기능으로서 정부, 지자체부터 시공, 시행, 말단의 금융, 거기까지 이 모든 주체들이 갈등이 있을 때 패키지형 조정 유형을 제시하는 분쟁 조정기구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은 민간 시장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있다면 소송으로만 해결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즉 행정적, 자율적 보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택, 도시, 건재, 금융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그 다음 디지털 스마트 기술 반영, 그 다음에 건설금융의 투명화 및 안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요, 제도, 기술, 재원 이것들이 시장의 선순환 체계 확산을 위해서는 앞선 발표에서 언급한 가치나 제도, 산업 전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의 바뀌는 모양을 테스트베드로서 제안을 합니다. 민간 주도의 어떤 투자와 인허가 리스크 절감, 공공 지원 이것을 토대로 안정적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의의는 재반 문제 해결의 어떤 촉매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촉매제로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래서 사회적 편익, 디지털 전환, 도심주택 공급, 민간의 책임성 강화, 공공제도 혁신 이 모듈이 담겨 있는 프로젝트를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민간의 책임은 자기자본, 즉 선진국형 투자자본이 확충된 사업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약 20% 이상인 사업. 그 다음에 토지비용과 공사비용 전용이 안 되는 사업. 이게 민간의 책임성입니다. 공공제도 혁신 부분은 도시규제 특례와 재투자 시스템. 이게 환원 구조가 공공제도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부분, 금융 부분은 과거 금융위기 때 표준 PF 그 양식을 그대로 유사하게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금융, 정비, 복합도시개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건설사품 혁신의 키는 저희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미래 수요 맞춤형 사업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가. 두 번째는 제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상품 혁신의 요인이 제공이 되는가. 세 번째로는 다 떠나서 산업 내부에 혁신 동력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상품 혁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투자자금 유입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측에 있는 이제 SPC 선도 시범 사업에서 시공사와 시행사가 프로젝트 출자를 하고요. 금융권이 대출 또는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시드머니가 마찬가지로 SPC에 또 출자를 합니다. 정부는 자기 자본이 확충된 사업에 따라서 기발표된 정부 대책에 준해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면 정산 절차를 따르는데 특례에 따른 추가 이익의 일부가 다시 투자 재원, 즉 민간 산업계 투자 재원으로서 다시 환원되는, 재투자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투자 재원의 민간 합동으로도 재원이 조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의 유형입니다. 정비가 필요하나 소외된 또는 개발이 지연된 정비사업 유형입니다.
현재는 특히 이제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는 경제성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면 예고된 지연 무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세 가지 관점에서 플레이어로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그 다음에 조합원, 민간의 적극적 참여, 그래서 출자, 사업성 개선, 신속 인허가를 내용으로 합니다. 그 다음 상품 관점에서는 현재 아파트 단지, 분양 중심, 그것을 좀 더 다양한 상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수요자의 처지 관점입니다. 즉 분담금 확대나 재정 착률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이는 방향입니다.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게 대학병원을 낀 노인복지주택이나 공원, 그 다음에 분양 임대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재발 공공시설, 이것들이 한꺼번에 담겨있는 정비사업 모델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개발 리츠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리츠 하에서 토지주와 공공이 현물 출자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임대주택을 위한다면 주택도시기금까지 현금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출자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주택 관련 사업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건축물에 투자 의향이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전체 참여해서 개발 리츠 형태의 출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를 통해서 각각의 건축물과 시설물만큼 지분율만큼 가져가는 분배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래도시 관점입니다. 일단 이제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랜드마크형 도심복합 개발 유형인데요. 현재 민간이 어떤 도시 또는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시각, 그 다음에 제도적 제약, 투자 어떤 재원 조달의 한계, 그 다음에 사업 구조, 즉 분양 중심, 답습, 이것들이 현재 구조입니다. 그것을 다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복합 개발 사업의 단기 수익 극대화에서 중장기 도시가치 극대화로, 그 다음에 제도는 공공성 개념 확장과 민간의 책임성, 도시개발 주체로서의 책임성 강화, 그 다음에 기술혁, 삶의 질과 일자리 투자가 연계된 디지털 투자 또는 스마트 투자, 그 다음 분양 임대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어떤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성 기여 개념 확장으로는 어떤 용적률 인센티브나 어떤 획일화 탈피, 그다음 랜드마크적 요소 추가,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싶은 바는 개발 사업에서는 편익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발 사업에서는. 앞으로는 국민적 편익, 즉 삶의 질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어떤 도시민, 시민, 그 연관 산업, 연관 지역까지의 국민적 편익도 같이 공공성 개념으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타빌로스 난기류를 고난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고난의 시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연구원도 앞으로 과거의 논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논리로 국민 산업으로 거듭나는 건설 산업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한 연구를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